급한 성미로 인해 백발의 벼슬. 종아리를 걷거라. 아이가 글을 잘 외우지 못하자 청년이 인상을 쓰면서 회초리로 매질한 후에 한층 엄히 말했습니다. 다시 외워보거라. 아이는 차분히 외우려 했으나 긴장해서 더듬거렸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또 종아리를 거두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조금만 기다려주면 잘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해 억울함을 느꼈지만 항변을 포기하고 그냥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이전에 한번 그렇게 말했다가 본전도 찾지 못한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청년 고모부에게 매맞으며 공부한 아이인 능량부는 1623년 반종을 통해 조선 제16대 왕인조로 추대됐고 이와 동시에 고모부 유충걸은 간반이 됐습니다. 간반은 은나라 고종이 즉위하기 전에 글을 가르쳤고 고종 재위기 정승으로 보필하여 나라의 중흥을 이끈 인물입니다. 이에 연유하여 간반은 임금이 되기 전에 사제 관계를 이루는 말로 쓰였습니다. 드디어 내게도 출세할 기회가 왔구나. 졸지에 임금의 고모부이자 간반이 된 유충걸은 기대에 가득 차서 임금의 부름을 기다렸습니다. 유충걸은 1618년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이해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소인으로 강등시켜 서궁에 가두자 이에 붕괴하여 대과를 단념하고 충청도 공주에 응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직접 그를 가르쳤던 조카가 조선의 새로운 국왕이 됐으므로 유충걸은 이제 곧 높은 관직이 내려지리라 예상했습니다. 인조가 왕위에 오른 후 신하들은 유충걸이 임금의 친척이자 스승임을 알고 그에게 벼슬을 내려달라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인조는 유충걸에게 벼슬을 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경들의 의견은 잘 알겠소. 과인이 좀 생각해 보리다. 이제나저제나 벼슬을 기다리던 유충걸은 자기 입으로 벼슬을 청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저 애만 태우며 답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이하여 소식이 없지. 그러는 중에 유충걸은 백발이 다 되었고 마침내 벼슬을 포기하고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조가 여러 신하들과 경서를 강론하는 경연 도중에 문득 생각났는지 유충걸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유충걸의 강하고 굳센 기운이 조금 꺾였을까. 나이가 꽤 들었으니 그 급한 성미도 어느 정도 누그러졌을 것이요. 정산 현감을 제수하노니 그리 전하도록 하오. 인조는 유충걸의 성격이 너무 급해 백성을 인자하게 다스릴 수 없다고 판단해 일부러 관직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유충걸이 나이 들어 제풀에 지치고 기가 꺾이기를 기다렸다가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 후 어느 겨울날 유충걸이 한양에 볼일이 있어 가는 길에 수원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수원은 남쪽에서 서울로 오가는 나그네들이 많은 곳이었고 수원 사람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자주 나그네를 채워주다 보니 불편함을 느끼고 점차 인심이 사나워졌으며 급기야 나그네 손님이 찾아올 기미가 보이면 재빨리 문을 닫아 걸고 대문 안으로 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유충걸은 그날 저녁 수원 총가에 들러 하룻밤 무고거래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문을 닫아 걸고 나그네의 유숙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겨울이라 날은 춥고 해는 일찍 저물었건만 유충걸은 하룻밤 묵을 곳을 찾지 못해 헤매다 지친 나머지 크게 탄식했습니다. 세상에 어디 이런 고을이 있는가. 아무리 인정이 메말랐기로 하나같이 일이 박정하단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한방눈이 한차 넘게 쌓이자 유충걸은 동구 밖에 앉아서 데리고 온 하인에게 일렀습니다. 얘야, 수원부 관아가 여기서 10리쯤 거리에 있으니 내가 달려가서 수원 부사를 불러오너라.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허풍으로 여겨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유충걸이 그리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으니 당시 수원 부사는 유충걸 동생 유효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유충걸은
조카를 당당히 부른 것입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조카 유형년이 말을 타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반나절 동안 허탕쳐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유충걸은 말에서 내리는 조카를 보자마자 호통부터 쳤습니다. 내가 백성을 잘 다스렸다면 고을 인심이 어찌 이 지경이 되었겠느냐. 명색이 수원사또인 유형년은 아무 말 없이 눈 속에 꿇어앉아 우중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삼촌의 노여움이 좀 누그러지자 그때 유형년은 일어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관하로 가시지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에 대해 유충걸은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고개 저으며 말했습니다. 너처럼 어진 수령이 다스리는 고을에 어찌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나는 그냥 밤길을 가는 편이 낫겠구나. 반어복으로 한 번 더 야단을 친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와 함께 관하로 가시지요. 이처럼 인정 넘치는 곳에 머물 자리가 있겠느냐. 말을 마친 유충걸은 정말로 밤길을 달려 한양으로 가버렸습니다. 말을 타고 하인 하나를 거느린 채 시야에서 사라진 삼촌 뒷모습을 바라보며 유형년은 처참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튿날 손부사 유형년은 고을 백성들을 엄하게 꾸짖었고 이후 고을 인심이 다시 구해졌습니다. 유충걸의 성품은 이와 같이 직설적이었으며 굳세고 급한 성미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충의를 중시하면서 옳고 정의로운 일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또 아들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습니다. 하루는 유충걸이 아들 유경련과 함께 궁중연회에 초대를 받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나란 일과 관련된 경사스러운 날이었고 아들 유경련이 흥겨우면서도 격조 높은 분위기에 맞춰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유충걸이 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갑자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앉은 손님이 개의히 여겨 물었습니다. 이 좋은 날, 아드님이 영광스럽게 노래까지 부르는데 어이하여 우시는지요? 유충걸은 눈물을 닦으며 궁금해하는 손님에게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 아이의 노래를 들어보니 어쩐지 오래지 않아 죽을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드는구려. 그 무렵 아들 유경련은 외적으로 볼 때 아무 이상이 없었고 특별히 아픈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걱정은 쓸데없는 기우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흘 후 유경련이 갑작스레 크게 앓더니 열흘이 되던 날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놀랍군. 놀라워. 이를 두고 사람들은 부자 사이의 지극한 정이 아들의 죽음을 미리 알게 한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